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4명의 최종 본선에 나설, 최종 예선에 나설 후보들 얼굴이 면면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3명의 얼굴은 보이는데 1명의 얼굴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고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여쭤봤는데 맞추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희룡 후보가 얼굴을 올렸고 본인은 대장동 일타 강사다 이렇게 또 기염을 토하기도 했는데 저평가 블루칩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일단 먼저 원희룡 후보가 4강에 올라옴으로써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숨 돌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황교안 후보도 계속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거든요. 만약 황교안 후보가 올라왔다 그러면은 아마 4강 아젠다가 또 부정선거로 이게 짜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당으로서는 중도층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강경 보수층에는 지지를 좀 일부 얻고 있지만 그 중도층을 소구하는 데는 대단한 악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원희룡 후보가 올라옴으로써 굉장히 해소가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희룡 후보는 삼선 의원과 제주시사를 2번 거친 사람답게 아주 어떤 정책 의제를 굉장히 잘 꺼내놓고 또 그런 것들을 대선 이끌어 왔는데 경선을 이끌어 왔는데 어쨌든 저는 원 후보는 경선 초반에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재형 후보에 비해서 그때 이준석 대표의 갈등 구조를 전개함으로써 굉장히 주목도를 끌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좀 동력을 확보한 것 같고 그다음에 cen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화천대유의 일타 강사로 그 유튜브가 24만 조회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판에 그 덕을 또 본 것도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쨌든 이제 4강 대진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1대1 토론 특히나 이제 원희룡 후보는 아마 홍준표 의원을 굉장히 또 집중 저격할 거고 유승민 후보와는 또 중도가 겹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이제 4등이 된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국민의힘당의 어떤 중도성의 지향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이제 4강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좀 더 보수 색깔이 짙어지는 뭐 그런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됐을 텐데 지금 보면 중도 지향적인 어떤 모습의 어떤 강조를 하기 위한 지지층의 어떤 이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경선 과정에서 사실상 초반에 이준석 대표랑 뭐 예컨대 전화 관련해가지고 논쟁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각이 됐고 그 이후에 어떤 선거전, 경선전에서 매우 적극적인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모습이 과거의 원희룡 후보랑은 조금 다른 그런 적극성을 띄었다는 측면도 이번에 좀 작용이 된 거 아닌가. 뭐 어찌됐건 4강에 들어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본경선부터는 이제 당원 표심이 30에서 50%로 확대가 되잖아요. 근데 신규 당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위장 당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파만파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신규 당원들은 젊은 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젊은 층들이 많고 오늘도 이제 여론조사 하나 나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에서는 지금 전체를 털어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1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젊은 층, 즉 20대가 사실상 많이 당원으로서 유입됐다는 것은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가져갈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4명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TV 토론이 어떻게 보면 8명이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심도 있는 토론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4명이니까 사실상 토론의 어떤 집중도가 그리고 심도가 좀 더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의 토론이라는 것이 정책 토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그냥 뭐 예컨대 왕자 새기고 뭐 그런 얘기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표명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점철되어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을 갖고서 좀 토론이 이제 전개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틀 동안 진행했던 그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9.9%로 집계가 됐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 투표율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쪽 그러니까 지금 그 위장당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제가 좀 데이터를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후 취임 이후에 30만 명의 당원이 들어왔는데 그중에 24만 명이 한 달치 당비를 낸 권리당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은 투표에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권리당원이 28만이었던 걸 생각하면은 52만이 넘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사이에 장족에 그러니까 발전한 거죠. 게다가 이제 여기를 놓고 보면 이제 수도권이 한 11만 명 되고 호남이 한 1만 명. 예. 특히 이제 연령층은 20, 30, 40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번 투표율에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놓고 이제 공개는 하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추론을 해놓고 보면은 이 투표율이 과연 누구에게 유리했을까라는 점을 해본다 그러면은 아마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그런 걸 좀 우려해서 위장당원 얘기를 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상 이런 투표율이라면은 홍준표 후보라든가 유승민 후보가 조금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황이 됐던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높은 투표율이 이제 50 당원 50%가 되는 3차 마지막 이제 11월 5일 최종 경선이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이제 끼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상수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이 4명의 면면 그리고 높은 투표율 대선 경선에 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분명히 호재일 텐데 이와는 반대로 때 아닌 무속 주술 논쟁이 벌어지면서 글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낯뜨겁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에 처음에 논쟁이 시작되고 오늘은 뭐 홍준표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지금 거의 추세가 그렇잖아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이 한 50%가 조금 넘는 게 아마 추세인 것 같고 또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한 35%에서 40%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정치적 토양과 환경 속에서도 양자 대결 구도를 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지는 걸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추세입니다. 예. 뭐 그 소폭의 차이지만 왜 이럴까? 그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그 국민적 욕구는 높은데 이걸 담아내는 국민의힘이 말하자면 후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 상징화된 사건이 저는 주술 논란, 뭐 무속인 논란 이런 거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들이 이제 국민에게 희망을 주거나 이제 자기 이제 메시지를 낼 때 조금 더 과대 포장되는 측면이 더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야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거꾸로 민낯을 드러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악재죠. 그래서 11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뭐 이걸 어떻게 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11월 5일까지 정말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까? 1대1 토론되면은 이제는 정책선거, 그다음에 메가 아젠다,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든가 적폐청산 이런 큰 담론들 갖고 하게 되는데 아마도 추론컨대 또 이게 2차전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한 후보들 간의 각성과 지도부의 어떤 그런 전략들이 아마 고민된 지점일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발 사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 간의 통화 녹음 이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조만간 김웅 의원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목소리 먼저 좀 듣고 오겠습니다. 대검의 고발 사주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화천대유를 둘러싼 국민의힘 법조 게이트가 묻히고 고발 사주로 시작된 검당 유착 총선 불법 정치 공작 그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불법 정치 공작범들을 가리지 못하면 우리 국민이 오랜 시간 쌓아온 민주주의가 또 한 번 후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진실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전국을 돌며 도보 시위하는 것과 동시에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앞 천막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의지를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이재명 특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범인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듣고 온 이야기가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야기 두 가지였는데 먼저 고발 사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는 11월 5일 그때를 데드라인으로 정하겠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걸로 목표로 삼았잖아요.
자, 근데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 그 휴대전화 녹취록을 이제 복구했는데 그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사건 의혹을 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미 열쇠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오늘 그거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이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사실상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다. 네. 무슨 내용인지 대화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경악스럽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속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 검사에서 국회로 이제 넘어가는 과정,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예. 예. 국민의 대표이고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본인의 기억을 더듬어서라도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인데 지금 저런 식으로 이것을 의혹을 덮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녹음 속에서 나온 대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되는 국기문란의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권력의 사유와 그리고 검찰이 선거 개입한 그런 정황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고발장을 쓴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검찰이라고 우리가 해석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는 거는 대검에 연락을 해놓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검과 조직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들이 드러나고 내가 나서면 윤석열이 드러나기 시킨 것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정황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 검찰 수뇌부가 대검이 뭐 거의 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는 어떤 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대화 내용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수사의 어떤 시작 그리고 아주 본격화 이거를 만들어놓는 스모킹건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 내용 전체가 공개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공개된 내용의 이 맥락들, 행간들을 살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얘기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표현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김웅 의원이 현재 그냥 모른다라고만 하는 것은 과연 이 실체적 진실을 접근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웅 의원이 적극 해명해야죠. 저는 김웅 의원이 자꾸 이렇게 진실의 뒤에 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는 검사 출신도 아니고 국회의원이라는 공인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의 대표인데 다만 두 가지 측면을 좀 아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어요. 아까 김 교수님께서 그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예. 우리가 검찰, 그러니까 나와 손준성 검사를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미래통합당, 당시 미래통합당의 당 관계자들과의 지칭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열쇠,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일부 녹취가 사실 지금 보도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은 이 따옴표를 써가지고 만약 이거 이렇게 되면 윤석열이 시킨 걸로 되지 않느냐, 총장이 시킨 걸로 되지 않느냐로 하는데 딴 데서는 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실체적 진실이 규명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조성은 씨가 이제 공수처에다가 정보 공개를 신청했더라고요.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본인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이제 신청했는데 저는 공수처가 수사 보완을 이유로 안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저는 또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그게 공개된다면 아마 진실에 조금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이 이제 자기가 이 대화의 녹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신원만 확인이 되면 공수처가 줄 수도 있다는 지금 분석도 나오는데 어쨌든 김웅 의원은 가장 조성은 씨보다도 이 사건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이것을 정치 공작이다 하는 건 저는 맞지 않고 오히려 11월 5일 까지 이거 리스크를 터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진실 규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번에는 대장동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국정감사 내내 지금 대장동 의혹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도보투쟁에 이어서 오늘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천막 농성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국감 기간 야당의 투쟁 방식을 놓고서 여야의 생각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은 특검이거든요. 특검을 통해서만이 이 대장동 의혹이 규명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특검을 통상 우리가 특검을 할 때에는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이 정치 색깔을 완전히 털고 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사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공수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감 있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수사의 대상으로 올라 있고 일부분은 또 공개도 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검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특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치는 그런 어떤 정치적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어떻게 해도 사실은 특검을 얻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여권이 전반적으로 한 180석이기 때문에 특검 받아줄 이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후보 측의 어떤 이 의원들이 이 특검에 동의를 해서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또 경선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타당 대표가 거기에 개입해서 특검에 여기에 동조해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에도 그 윤리라는 것이 있고 지금 경선이라는 게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그것도 그냥 평범한 의원이 아니라 당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다는 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지금 야당이 오히려 지금 국감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감 기간에 국감을 충실히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를 신중하게 바라보면서 그것이 미진하다고 볼 때 그런 공감대가 국민들에게 퍼졌을 때는 저렇게 특검을 주장하면 폭발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때를 너무 빨리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가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뭐 그거는 뭐 정치 공세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경선 진행 중인데 특검에 이쪽이 동의하라면 그게 사실 되겠습니까만 저는 근데 어쨌든 특검을 환기하려는 굉장히 전략인데 오늘 어저께 경실련도 여기는 강제 수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언론사의 창간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책임이라고 응답한 국민이 50.6%고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한 사람이 31%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검경의 수사가 가지고 부족하다고 봐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분이 국감에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난 잘 그 맥락을 모르겠다는 식의 답변을 한다거나 지금 검찰의 수사도 속도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 증거물이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뭔가 미진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지금 동의하니까 이런 조사가 나온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좀 특검이 과연 정치공세냐?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특검 아주 당장 적폐청산도 특검이 있었죠. BBK 특검 했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했죠. 순기능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사실 2달이면 수사기한을 2달로 정하면 되고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하면 대통령이 2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정치적 논란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본선용 리스크를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받는 것도 그러면 특검을 받는 순간 수사하는 분들이 속도감을 낼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특검이 재수사하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특검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세 이게 우리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 규명과 앞으로 재발 방지를 정말 바란다면은 이 특검에 대한 도입을 저는 굳이 반대할까? 저는 그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검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 2007년도에 돌아가면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후보가 BBK, 다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특검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무혐의 처리됐어요. 특검이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거는 예컨대 국회에서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기간을 짜고 사실상 대선 국면에서 거의 한복판에 특검이 가라앉게 되고 이제 중심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까요? 지금의 어떤 검찰의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발 사주 같은 경우 11월 5일까지 한다. 여기도 이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빨리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특검의 무용론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BBK 특검 때 우리가 그런 어떤 뼈아픈 그런 특검의 결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에야말로 그렇게 특검이 만만하게 지금 국민 정서를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재발 방지를 원한다면 저는 특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분 말씀에 저는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데 이 방법론을 놓고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의도가 있고 없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놓고서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의 수사 과정들 그리고 정치 여권과 야권에 좀 맡겨놓고 좀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으로 좀 믿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마 이번 주 주말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3차 선거인단, 그러니까 3차 슈퍼위크 투표율이 굉장히 높네요. 지금 앞서 두 차례보다 최고치를 뛰어넘었는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서로 유리하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더 유리한 겁니까? 75% 정도 나오는 건데 거의 뭐 굉장히 폭증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자기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이제 지금 견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지사를 그런 지지층들이 결집이 돼서 사실상 이렇게 투표율이 올라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승자에게 힘을 몰아주는 그런 어떤 편승 투표의 경향성이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2002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일 당시에 그 이제 서울 그 막바지에 가면 거의 표가 결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의 장면은 축제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제 승자는 굳어졌고 힘을 결집시켜서 본선의 시작점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지자들, 당원들은 다 거기에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후보에게 이제 공식 후보죠. 공식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차원에서 지금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반대되는 경우를 상정을 안 하는 이유는 사실상 지금 이것을 뒤엎는 상황이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설 만큼의 어떤 동력이 아직 남아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데도 그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아직도 공격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재명 후보 측은 말씀하신 결집을 위해서 정면 대응은 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를 한 이후에 원팀이 되고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해야 되면 지금 이낙연 후보의 어떤 지지 그리고 뭐 공동 선대위원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약간은 극단적인 단어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쓰고 있지만 거기서 애써 이제 회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수영 평론가께서는 이 막바지 결승점 앞둔 민주당 최종 후보 현재 상황도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이런 그 대단히 규모의 이제 경선이 끝날 무렵은 사실 2, 3일 남잖아요. 그러면 출구 전략을 짜요. 각 이제 후보별로. 근데 저는 이낙연 후보가 지금 진입 전략을 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구속 막 이런 단어들이 이제 서로 본부장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플랜 B를 가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높은 투표율은 이재명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수도권 그 당원들 이거 사실 지금 국민선거인단이 가입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당원이 줄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핵심 당원들은 권리 당원들은 이재명을 옹호해야 한다라는 그런 여론이 많은 것 같고 또 경기도라는 자체가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고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작용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제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지금 예상이 된다면 지금 시점에 나오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나왔거든요. 레드라인을 넘었어요. 이런 점들은 이틀 남았지만 민주당 경선을 보는 또 다른 하나의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저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